미국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 벌써 해고가 시작이 됐어요. 대량 해고 발생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서 물가는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죠. 국가 경제 전체가. 근데 우리가 지금 수출 미국 의존도가 과거에 중국만큼이나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거기다 이제 관세에 대한 효과까지도 있다 보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미국으로 조금 팔고 다른 나라로 많이 파는 전략밖에 없는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은 지금 이구안신 정책을 하면서 내수 부양에 지금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고 하고 네. 있어서 오히려 그쪽에 최종 제품들이 많이 팔릴 확률이 높죠. 미국보다는. 미국은 벌써 뭐 사재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주머니 돈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서민들 중산층 속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에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올해 내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수 진작책을 하고 있는 중국 쪽이라든지 아직까지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들로 고객을 빨리 바꾸는 전략.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3,000원인데 오늘 비싼지 싼지, 네. 또 관세 영향은, 반도체 산업은 관세 영향 얼마나 받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주환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6조 6천억인가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4분기까지는 성수기로 들어가고 1분기에 비수기로 진입을 하니까 네. 4분기보다 1분기가 실적이 좋은 적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4분기 실적보다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전통적으로 분기로 해보면 그냥 좋은 거죠. 근데 이게 1분기가 잘해서 좋은 건지 4분기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1분기가 더 좋은지가 지금 3분기, 지난해 3분기, 2분기는 더 벌었었잖아요. 2분기가 정점이었었고 네. 내려가면서 점점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1분기 됐으면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선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로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의 비수기 성수기를 말씀드린 건데, 네. 이번에 어쨌든 공식 발표는 4월 말 돼야지 이제 섹터별로 실적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하는 분들의 리포트를 다 종합해 보면 MX 부분이 주로 돈을 번 것 같고, 네. 반도체가 속해 있는 DS 부분은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도 MX 부분에서 최소한 뭐 4조 원 가까이, 그다음에 요즘은 또 하만도 약간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하만에서도 좀 벌어지고, 또 가전에서 전반 가전에서도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가 오기 때문에 네. 그거 합치면 거의 5조 5천억에서 6조 원 정도가 나와요. 가까이가. 그렇게 보면은 DS 부분은 1조 원이 될까 말까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산술적으로. 그러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갖고도 지금 뭐 실존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매출이 훨씬 반도체만 더 가지고 30조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기대하는 연간으로, 거고, 그러니까 네. 분기별로 봐도 6, 7조 원이 8조 원이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1조 원 얘기가 나온다. 삼성전자 매출은 더 반도체만. 많은데 네. 그렇게 맞으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1분기 전체 수치를 보면은 4분기보다 나쁘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네. 워낙 3분기, 4분기가 경쟁사 대비 안 좋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같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DS 부분보다는 MX 부분에서, 왜냐하면 갤럭시 신제품이 올 초에 나왔으니까 네.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서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면 반도체는 더 안 좋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거는 지난해에도 애플한테 스마트폰 점유율을 국내 시장에서도 뺏겼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역정된 적은 없을 건데, 네, 아마 이제 네. 그거를 시장 점유율이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삼성전자 할 것 없이 외산에 무덤이 돼가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네, 시장에서.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단일 국가를 보면은. 그런데 그쪽에서 로컬 업체들 부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승기를 잡기가 쉽지가 않고, 네. 미국에서는 어차피 애플에 밀리고 일본에서도 애플에 밀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아니면은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 제3시 세계로 이제 타겟팅을 점유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플래그십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비싼 제품들이. 네, 네. 근데 시장이 이제 아시아 제3세계 쪽으로 가게 되면 중저가 품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네. 플래그십 마진이 높은 게 플래그십들일 테니까 수익성이 그것들보다는 물량은 많아지지만, 판매 네. 대수는 많아지지만 마진율은 낮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이 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어차피 중국 시장에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네. 이 추세를 돌이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건 사실 요즘 애플도 고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뿐만 네, 아니라 네. 자기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한테 다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요게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의 부상으로 인한 과거의 선도 기업들이 점차 이제 뺏기는 느낌?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닐라 공항이나 방콕 공항 가면 그 공항 입구에 큰 광고판들 다 중국 휴대폰, 그렇죠. 예, 모바일 광고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근데 베트남은 그래도 미 삼성전자의 이제 가장 큰 생산지 기지도 하고 네, 또 베트남 그룹 기업 그룹하고 삼성전자 사이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이 인구가 중국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1억 정도. 베트남도 그냥 생산 기지가 아니라 이제 수요처로서 좀 더 관심을 돌려두고 네. 또 베트남 하면 주변에 아세안 19개, 23개국이 네. 있으니까 그곳에 물론 최고급 폰을 더 많이 팔기 힘들겠지만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시아로 가게 되면은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인구가 큰 나라를 타겟팅하게 되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부자의 수가 한국 인구만큼은 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발상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뭐 아이폰은 뭐 6,700달러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좋은 게 그래도 상당 분량은 특히 비싼 제품을 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한국의 관세율이 낮잖아요, 베트남보다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물량을 대부분 한국 공장 걸로 바꾸고 네. 베트남 것들은 다른 나라로 가는 예를 들어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가는 것으로 바꾸는 전략 스위칭. 네. 아마 이런 것 때문에도 최근에 유통 관련된 고위 임원 한 명을 또 외부에서 영입한 것들도 네. 이런 유통 마케팅 전반에 뭔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영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는 어떤가요? 지금 AP 엑시노스 이거 저 25에도 못 들어갔는데 26에는 삼성과 기어이 넣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네. 이제 그 얘기가 한 게 사실은 한종희 부회장께서 계실 때 나온 얘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26에는 뭐 쓸 거다, 삼성 네. 거 쓸 거다. 물론 더 많이 쓸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25에서는 아예 그냥 아웃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물론 초도 물량에서 아웃이고 나중에 분명 들어갈 거죠. 들어갈 거지만 어쨌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들어갈 거야. 네. 근데 AP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AP는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AP에서 엑시노스 만드는데 25에도 후속 물량이 많아질 때 들어갈지는 그거는 이제 미지수인 것 같고 네. 26에는 들어갈 거다. 얼마큼인지 얘기는 안 했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경영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MX 부문장이 부회장이면서 공동 대표이사였었는데 지금 노태문 사장님이 MX 부문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직급만 따지면 뭐 군대 계급으로 생각하면 한 직급 낮은 쪽이 네, 이제 네. MX 부문을 맡게 됐고 네. DS 부분은 부회장이신 네. 전현희 부회장이 맡게 되면서 또 대표이사 단독 대표이사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한종희 부회장 계실 때 했던 그 말을 실천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야 그렇게 되면 우리 그건 손 뭐 더 무조건 손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결국에는 얼마나 대표이사께서 경제성을 회사 따져봐야 전체를 보면서 취사 선택을 할지.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도체 부분만 놓고 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스마트폰에만 네. 위해서 할 건지 아니면 회사 전체를 놓고 올 때 사실은 어디를 주인공으로 놓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의사결정들이. 근데 만약에 이전 같으면 그래도 한종희 부회장이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 그래 중요하니까 네. 힘을 실어줘야 돼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DS 부분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너 같은 식구인데 우리 거 안 쓸 수가 있어라고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엑시노스도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긴 했고요. S26도. 네, 네. 그 다음에 GDDR이나 모바일 DDR도 네, 네. 배제됐던 종목들도 이제 삼성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좀 더 힘이 있으니까 DS 부분 쪽에서. 근데 그게 이제 그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요. 이런 네, 거고 이게 정말 기업 경영으로 갔을 때까지 야 내 직급이 높으니까 뭐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경쟁사 대비 마이크론 대비의 메모리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네. 퀄컴 거 대신 AP의 엑시노스가 퍼포먼스가 비슷한 수준 나와줘야지 네. 사줄 수 있는 거라서 왜냐 이거는 지금 독립 경영이다 보니까 실적이 따로따로 네. 분리가 되고 성과도 실적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지금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사장이 혼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직원들이 그러면은 야 그랬다 우리 성과 빵원 받으면 책임질 겁니까 사장님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노조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MX 부분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본인들의 이익 극대화 갤럭시가 가장 잘 팔릴 수 있도록 부품 조합을 해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단순하게 쉽게 이렇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HBM 쪽에서 워낙 뭐 사활이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선택과 집중도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DS 부분에서 잘 해주면 네. 뭐 굳이 삼성자폰에 많이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상관없이 실적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내부의 문제들이 조금 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지금 문제는 DS 부분 자체 경쟁력이 조금은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영업이익이잖아요. 지금도 반도체 부분만 따져보니까 1조 원, 잘해야 1조 원 이 정도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게 갤럭시 아예 못 들어간다. 그럼 더 나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질 것 같고 이 문제를 그렇다고 다른 부문이 네가 내가 조금 뭐 가족이니까 손해 보더라도 해결해 줘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치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 좀 미래를 본다면 그런 단기간에 그러니까 좁은 시야에서 보는 것보다는 근원의 경쟁력을 빨리 회복하는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갤럭시 새 제품의 AP를 퀄컴 걸 갖다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엑시노스 같은 그럼 우리 AP 삼성의 AP의 파운드리 물량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거 얼핏 술자리에서 들은 것 같거든요. 둘은 연동이 돼 있고요. 네. 지금 결국에는 시스템 LSI에서 설계를 AP 칩을 설계를 한 게 엑시노스가 되는 거고 그거를 물량을 뭐 TSMC나 다른 곳에 맡기는 게 아니라 네. 파운더리에서 제작을 하니까 그러겠죠. 네. 지금 파운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쫄아들고 있잖아요. 네, 규모가 여러 가지 고객들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서 근데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 현재 시장 점유율 8% 정도인데 그 8%의 상당 부분은 아마도 내부 물량일 거라는 거죠. 갤럭시에 들어가던 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S25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26에서도 만약에 퀄컴 전략 하겠다고 돼버리면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3의 고객을 갑자기 굉장히 큰 고객을 확보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워낙 TSMC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고 중국 고객들을 그러면은 뭐 어떻게 좀 잘 해봐라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엔 또 자체 로컬 파운드리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물론 그 기업들이 뭐 2나노, 3나노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웬만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국의 기업들한테 맡기려고 하는 좀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중국 고객들 확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뭐 메모리뿐만 아니고 저 파운드리 부분도 완전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아직 실현됐다라는 이제 정확한 확증된 소식은 아닌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외신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5나노 칩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여지까지는 SMIC의 7나노가 이제 네. 한계라고 느꼈던 게 EUV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지까지 정설은 EUV 장비는 어쨌든 EUV 장비가 없으면 7나노가 마지노선이다. 네. 그 밑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업계의 정설이었는데 네. 지금 EUV 장비 없이도 5나노를 성공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돼요. 우리가 그동안 ASML한테 속았구나. 왜요? 왜 네. 이거 7나노만 돼도 아, DUV는 네, 안 네, 되니까 네. EUV 사야 되라고 몇 배 비싼 장비를 팔아먹었는데 네. 결국엔 못 사니까 할 수 없이 엔지니어의 능력으로 그걸 극복했잖아. 해보니까 되더라. 5나노도 되더라고 하면 그동안 절대 안 된다고 DUV 사지 말고 EUV 사라고 했던 ASML은 거짓말자야 되는 거거든요. 1조 원 정도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범용 메모리 시장 가격도 올라가고 시장 수요 굉장히 올 초 전망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메모리 가격이 이제 하락을 멈춘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좀 일부 품목은 상승 전환했다. 특히 낸드 쪽에서 몇 개 얘기가 나오고 DDR5 일부 품목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2월, 3월 정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추세 전환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연초부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관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사전에 완전히 빨리 선적을 해놓고 싶은 거 있죠. 중국 업체들이 뭐 PC나 스마트폰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베트남도 그렇게 되면은 당겨서 더 물량을 확보했을 수도 있잖아요. 부품 같은 것들. 네. 네. 그런 수요들이 몰리면서 12월, 1월, 2월까지 그래서 사실은 비수기인데 수요가 갑자기 생기면서 만약에 가격이 조금 상승한 거라면 이제 관세가 본격화되고 나면 이제 그 수요는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요. 유효기간 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2분기 전반적인 가격
미국에 대한 예상치들을 제가 외신에서 보기로는 HBM은 소폭 상승으로 네. 보고 있고, 네. 하지만 HBM을 제외한 다른 D램, 낸드는 플랫 내지는 뭐 제품에 따라 아주 살짝 상승하거나 조금 하락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HBM 소폭 상승과 나머지는 1분과 동일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2분기에 좀 더 상승하기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고, HBM을 제외한다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메모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조금 올랐다는 거에서 기뻐하고 있지만, 네.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하락돼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작년 2분기 실적을 전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을. 아, 백악관이 관세 반도체에도 이게 부과하기 전에 야, 있는 물량 좀 다 줘봐. 서로 막 이렇게 땡기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갔을.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관세 얘기 때문이 아니라 네. 완제품에 대한 관세 때문에. 그렇군요. 완제품을 네. 빨리 선적해서 그렇구나. 수입 등으로 끝내버리려고 네, 반도체를 땡겨서 이제 가져갔을 수 있다는 거죠. 수요가 발생했다는 거. 네.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 벌써 해고가 시작이 됐어요. 대량 해고 발생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서 물가는 올라가죠. 이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경기는 안 좋아진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죠. 국가 경제 전체가. 근데 우리가 지금 수출 미국 의존도가 과거에 중국만큼이나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거기다 이제 관세에 대한 효과까지도 있다 보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미국으로 조금 팔고 다른 나라로 많이 파는 전략밖에 없는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은 지금 이구안신 정책을 하면서 내수 부양에 지금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고 하고 네. 있어서 오히려 그쪽에 최종 제품들이 많이 팔릴 확률이 높죠. 미국보다는. 미국은 벌써 뭐 사재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주머니 돈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서민들 중산층 속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올해 내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수 진작책을 하고 있는 중국 쪽이라든지 아직까지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들로 고객을 빨리 바꾸는 전략. 물론 100% 전환은 안 되겠지만 그게 지금 관세 위기를 일단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아나 중국에서 메모리 점유율은 어때요? 우리 업체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그 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아니면 한국이 그 나라에서의 점유율.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범용 메모리의 점유율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제품별로 그렇게 점유율이 나오지는 않고요.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은 줄어들고 있죠. 낮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중국의 수요가 줄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동안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수요도 좀 아주 강하지는 않을 거 생각하지만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최소한도. 네. 성장률이 4% 5%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도 실제로 수출 비중은 굉장히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D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그게 일부는 중국 기업들일 거고, 네. 그리고 일부는 사실은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에서 생산을 늘렸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수출하고 기업 실적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게 항상 우리가 GDP 계산할 때도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수출의 비중이 낮아진 것들이 중국 공장 활용도가 높아진 거라면 괜찮은 거잖아요. 기업의 실적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건데, 근데 만약 중국 기업들 대체된 게 커서 만약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네. 추세가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도 계속. 어쨌든 매크로하게 보면 추세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중국에 대한 아무래도 비중은 중국 떨어지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어디 팔아요? 어디에 팔죠? 동남아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팔더라도 사실 네. 다른 나라는 자체에 무슨 IT 기업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공장, 미국 기업의 공장들이 있는 거지. 그 나라의 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컴퓨터 공장이 됐던 무슨 노트북 공장, 네. 스마트 공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의 반도체 수요가 확 늘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지금 보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 1위가 중국, 2위가 홍콩, 3위가 베트남, 4위가 대만이거든요. 대만은 우리가 이제 예측했듯이 HBM, 네. TSMC로 간 HBM 물량이 확 증가하면서 대만의 순위가 확 높아진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메모리가 스마트폰 자사 제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부품으로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중고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 관세가 높아지는 게,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데, 그건 그대로
사실은 삼성전자 DS 부분의 실적 악화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베트남의 스마트폰이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메모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 제품에 어떤 의존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다 이미 수출이었던 거고 외국 기업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LSI 부분도 그렇고 DS 부분도 그러니까 메모리 부분도 그렇고 상당 부분 자사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어요. 네. 그게 과거에는 안전핀 역할을 했었지만 사실은 지금에서 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뭔가 다른 고객을 빠르게 지금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부 의존도가 높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그러니까 HBM을 예를 들어 TSMC에 맡겨가지고 패키징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미국으로 보내면 관세는 일단 대만 관세를 관세를 34% 한국보다 높죠. 34%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수출되는 물량 거의 없을 테니까 네, 네, 결국엔 25가 아니라 34% 그러네요. 관세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미국으로 가는 HBM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메모리는 그렇고 그럼 HBM으로 가면 결국 승부는 또 여기서 해야 한다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 반도체 시장 전체로 작년 올해 흐름을 보면은 지금 작년에도 사실은 사이클로 보면 업사이클이었었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업사이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품목을 제외하면 수요가 늘질 않았어요. 별로. 수요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게 오히려 많았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그 호황기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 사이클은 벌써 올 하반기에 돌아서면은 불황기로 들어가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 효과만 있어서 증가했던 거예요. 메모리 수출도 그렇고 뭐 기업의 실적에서의 기존 메모리 AI 제외하더라도 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가격 효과가 이제 거의 세츄레이션 된 상태에서 물량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부터는 물량도 별로 안 좋아지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HBM을 제외한 제품들은 그쪽에서 사실은 기업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익 기여도는 높을 수가 없는 거죠. 하반기가 되더라도 네, 네. 내년까지도 아마도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HBM 외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벌 만한 게 없는 거다. 현실이. 네. 올 연말까지도 내년도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근데 HBM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은 거기서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DS 부분이 실적이 잘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네. HBM에서 돈을 잘 벌었으면. 그러니까 돈 되는 데서 못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마이크론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22%가 나왔어요. 지난 네. 2분기에서. 물론 마이크론의 2분기라는 거는 우리 1, 2, 3월이 아니라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비수기가 두 달이나 들어갔잖아요. 영업이익률이 22%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아마 10%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1조 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이닉스는 고사하고 마이크론한테 뒤져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에서 수익성이 네, 반도체 수익성이 그거는 결국에는 마이크론도 HBM을 제외하고는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더 비싸게 팔지는 못할 테니까 네. 마이크론이. 그렇다면 HBM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마이크론도 그 사이에. 하이닉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효과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실적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여전히 HBM에서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게 그냥 보였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못 버는 게 하반기에 되면 극적으로 전환점이 마련될 거냐가 이제 우리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 주가도 지금 좀 7만이냐 8만이냐 가능할 거냐 좀 궁금하실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하이닉스에서 보도자를 뿌렸잖아요. HBM4 6세대 샘플을 주요 고객한테 이미 제출했다. 뭐 네. 엔비디아 찍어가지고 이 얘기는 지금 벌써 샘플이 갔다는 얘기는 콜 테스트 중이라는 얘기예요. 통과하면은 아마도 하반기에 시작되겠죠. 블랙웰 울트라부터 네. HBM4를 낸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또 독점이에요. 하이닉스 전량. 네. 그러면은 뒤늦게 콜테스트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물량을 받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계약 다 끝났다는 거. 그렇죠. 작년에 벌써 올해 계약 끝났다고 하이닉스가 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물론 뭐 품목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뭐 신제품에 대한 거는 아직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뭐 지금 팹을 확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일반 디램 팹이었던 것도 HBM으로 네. 전용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팹이었던 청주에 있는 팹조차도 지금 메모리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공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약간 TSMC 같은 느낌이죠. 풀가동 하는데도 공장이 네. 부족해서 지금 미국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은 이제 중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실적 방어는 되는 수준. 근데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혀 실적 방어를 못 해주고 있다. HBM이. 그러니까 HBM이 돈을 못 벌고 있다. 쉽게 말해가지고 2분기도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2분기에 뭔가 나오려면 이미 콜테스트 통과했어야 되잖아요. 얘 소식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빨라야 하반기인데 경쟁사는 지금
3월 말에 벌써 샘플이 가 시제품을 있는데 보냈다는, 네. 지금 뭐 개발 완료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올해는 틀렸죠. 올해 하반기가 되더라도 일단 거기서 일단 실적이 나오기에는 틀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갑자기 뭐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은 좀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HBM만 놓고 보면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조금은 따라갈 거라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들이네. 이 기술 격차라는 거는 네. 결국 여기서 승부가 날 거라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산업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말하면 기술력을 얘기할 때는 양산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거든요. 네. 개발이 끝나는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돈 버는 걸로 따지면 양산까지 가는 걸로 따져야 돼서 네. 이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기술력의 수준인 건지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답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납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결국에는 뭐 양산까지를 고려하는 걸로 네. 기술력의 격차를 본다고 하면 뭐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좁혀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네. 1분기 실적을 우리가 방금 이제 분석을 해본 걸로 봤을 때 네,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팔 수 있는 기업이 있더라도 이게 뭔가 그 주요 고객들 엔비디아라든지 우선순위를 빅테크에 두는 주요 거죠. 기업들하고 뭔가 관계가 애매한 기업이면 우리 그냥 상당한 맞습니다. 금액인데도 우리 그거 포기한다. 왜냐하면 고객 관리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고객 관리라는 게 들어가는 게 제조업이랑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조업은 내가 잘 만들어 싸게 팔면 무조건 팔리는 시장 네. 이 제조업인데 파운드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반도체 서비스업.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네. 왜 파운더리 삼성전자가 메모리 잘하는데 파운더리 어려워할까를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비즈니스 모델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서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조업을 잘하더라도 네. 파운더리 서비스업을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준비가 정말 충분해야 된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비유를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거는 마트에서 팔고 있는 과자다. 라면일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뭐 브랜드가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이 무슨 브랜드 충성도도 일부는 있죠. 뭐 S라면 이런 고객들은 충성도가 꽤 있긴 하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그거보다는 맛이 있고 가격이 싸고 마케팅 홍보 좋은 모델들 쓰고 하면 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제조업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거는 내가 기술력이 있으면 잘 만들 수 있잖아요. 양산을 포함해서. 그래 놓고 오히려 내가 좋은 제품 퍼포먼스가 좀 더 좋으면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요. 조금 비싸도 팔려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반에다 백화점 선반이나 마트에다 이제 진열만 해놓으면 돼요. 멋있는 곳에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탑티어 기업들은 우리 보면 서점에도 그 북쉘프가 베스트셀러 코너 따로 있듯이 네. 이게 진열 위치가 좋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미 앞서 갖고 있는 명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었었는데 파운더리는 뭐냐면 제가 비교하기로는 이거는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양복을 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양복 맞추는 거였었지. 양복을 맞추려면은 어쨌든 무슨 뭐 대기업보다는 우리 동네에 있는 양복점을 갔단 말이죠. 네. 가면은 내가 원단 선택하고 디자인 선택하고 뭐 버튼 몇 개로 할까요? 뭐 등을 팔까요 말까요? 뭐 있잖아요. 원단 색상. 그 다음에는 이제 몸 치수를 재고 그리고 나서 한 2주쯤 뒤에 옷에 가면 이제 가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제품이 만들어져 있고 한번 입어보고 다시 실수 조절한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오면 이제 완제품. 요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업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 네. 제가 볼 때 파운더리는 지금 양복점인 거예요. 제조업이 아니라. 네. 그 얘기는 고객이 와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품 개발과 제품의 성능과 방향성과 디자인과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좀 더 만족할 수 있을까? 때로는 고객이 왜냐 패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요즘 유행은 요건 좀 지나고 요겁니다라고 의견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바지단이 좀 짧아지는 게 유행입니다. 길면 조금 촌스러워. 의견을 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고객이 만약에 받아들이면 내가 제시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설계가. 이런 게 이제 파운더리인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각을 네. 해보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귀에 쏙 30년 들어옵니다. 이상 해온 파운더리 전문 기업하고 제조업을 했던 그냥 만들어서 마트나 백화점의 유통업체에 그냥 맡겨서 팔아왔던 기업하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차이점을 들다면 한 100개 이상은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차이점을 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많다.
이게 작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크지 않다. 전 세계 파운더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탑 10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순위가 10년 전에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의외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얘기인 거고 그 진입장벽은 기술력이 아닌 거예요. 기술력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TSMC와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2나노, 뭐 1.1나노대를 하는데 그러면은 TSMC를 제외한 나머지 파운더리 기업들은 14나노, 40나노 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파운더리는 서비스업이다. 네. 기술력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first는 고객이 원하는 걸 얼마나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한번 생기면 웬만하면 안 바뀐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 기업들이. 기술력에 대한 의문도 그 양복점에 와서 저희 여기 이렇게 슬림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양복점에서 우리 그걸 잘 못하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죠. 삼성전자인데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약간 표현을 완화해서 했으니까 그 완화된 표현들을 해서 고객이 계속 맡겨도 가본까지 다 해봤는데 원래 원했던 디자인이 잘 안 나와서 다음번 양보할 땐 딴 데로 가는 경우가 네. 생기는데 네. 그게 최근 한 5년 동안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 거가 시장 점유율이 19.1%에서 8%까지 떨어지게 된 그러니까요. 배경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술력 아닌 면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즈니스 모델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기술력 부분도 워낙 막강한 경쟁자랑 왜냐하면은 본인이 시장 타겟팅을 그렇게 했어요. 애초에 나는 UMC나 글로벌 파운더리가 만드는 제품을 타겟팅해서 걔네랑 경쟁하려고 했으면 네. 기술력이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TSMC의 시장을 나는 뺏을 거야라고 타겟팅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기술력에서도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타겟팅도 쉽지 않은 데를 너무 공격적으로 했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만치 않았고 그 다음에 원래 서비스업에 네. 대한 경험치 부족한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맛집이라 비교해서 꼭 같지는 않겠지만 반도체와 빵집이 같지는 않겠지만 근데 우리 성수동의 그 핫플레이스들이 여전히 장사가 잘 될까 비니핑 부익부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얘기는 결국 충성 고객이 일단 생기면 네. 잘 안 바꾼다는 얘기인 거고 그게 파운더리에서도 정설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방향은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대한 반도체 종합 기업이다. 이겁니까? 아니면 뭐든 갖고 오세요. 우리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겁니까? 2019년에 이재용 당시 부회장님이 발표했던 2030 비전은 이제 메모리는 이미 1위니까 네. 당시에 1위였었고 뭐 지금도 사실상 1위죠.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메모리는 1위인데 우리가 비메모리는 너무 약한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뭐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3%뭐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11년 후에는 비메모리도 1위를 할 거야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원래 비전이라는 거는 최고 경영자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뭔가 일할 뭔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큰 투자를 하게 되면 뿌듯하기도 한데 문제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리고 나서 파운더리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비메모리 1등을 하겠다면서 왜 파운더리를 했을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TSMC가 비메모리 1위가 아니잖아요. 네, 네. 거기는 엔비디아의 표현을 빌면 그 다음에 뭐 몇몇 그 좀 약간 지금 미국 백악관 주변에 좀 발언 세게 하는 분들의 표현에 비하면은 그냥 기계 조립해주는 애들이잖아. 이거든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하지만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하청업체. 하청업체죠. 네. 내 공장 대신해주는 공장일 뿐인데 나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아. 얘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TSMC 반도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계 없고 네, 네. TSMC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0%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에 200조를 예를 들어서 투자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50%가 됐다. 그러면 빈메모리 1위가 되어 있을까요? 빈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0%. 그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왜 빈메모리 1위를 하겠다면서 파운더리에 왜 헛돈을 쓰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은 능력 있는 팹리스 기업들을 인수를 했어야지 라면서 제가 언급했던 게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냥 영끌해서 사라 빈메모리 1위 하고 싶으면 네. 그래서
ARM, 엔비디아, AMD 세 개 중에 하나를 사라. 무리해서라도. 만약에 그 중에 하나 샀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비메모리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때는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셋 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AMD는 사고도 남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엔비디아는 그때도 조금 비싸져가지고 네네. 완전히 사기는 쉽지 않았지만 다 살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20% 정도 하고 나서 경영 이사진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참여를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AMD는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가진 돈으로 다. 네. 그리고 나서 AMD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텔하고 TSMC하고 파운드리 합작한 거 이건 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게 사실은 이게 기업들이 원해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먼저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TSMC도 반갑지 않고 인텔도 썩 반기지 않는 그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TSMC 입장에서는 그냥 놔둬도 죽을 것 같은데 인텔 파운더리는 뭐하러 내가 기술 인정해주고 자본까지 드렸잖아요. 지분 한 20% 가져가라. 내 돈 써서 외를 살려주고 기술 이전해주고 나중에 다 뺏길 텐데 그거를 대만 기업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1,000억 투자하겠다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고요. 이걸로 대신 봐줘. 퉁 쳐줘. 나 대신 $1,000억 투자할 테니까 인텔 인수에 꺼내지 마라라는 그 메시지를 준 거고요. 인텔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 CEO가 교체가 되고 새로 부임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분 이제 아직 구체적인 아니지만 최근 전에 드디어 취임 후 첫 번째로 전략의 파운더리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전략을 짜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아예 접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로우키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뉘앙스로 보면 로우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파운더를 버리기보다는 제대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좀 의사가 읽혔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신나림을 한 건 아니지만 한다면 당연히 미국에서 일단은 미국에서 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밑보여서 줄 건 하나도 없고 그다음 관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확대 어차피 공장 갖고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투자를 유럽 쪽에도 몇 개 공장 짓고 있다 일단 중단됐는데 이제 아마도 그쪽 공장들을 확대하기보다는 미국 쪽을 확대하려 가능성이 높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미국에 왜냐하면 관세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 유럽 쪽은 좀 일단 홀드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기존에 어차피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받았으니까요. 인텔이 보조금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인텔은 이제 파운드리 공장 계속 지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디테일한 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약간 선문답 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본인의 비전을 제시를 하겠죠. 청사진을.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른다. 본인도 왜냐하면 파악이 아직 덜 됐을 거예요. 해서 될 게 있고 버리는 게 맞는 거일 수가 있는데 본인이 경영진에서 떠난 지 몇 년 됐잖아요. 한참 됐으니까 이미 일단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부 사정을 파악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첫 번째 어나운서 늦어지니까 제가 볼 때 원론 수준에서 일단은 몇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술력 위주로 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파운더 얘기라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CPU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술 위주의 기업이었는데 그 초심을 잃으면서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해서 다시 우리는 기술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아마 최근에는 아마 마케팅 위주 그다음에 수치의 밝음, 뭐 재무통들이 대부분 경영 쪽에 많이 모여 있으면서 현재 위기가 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바디라고 할 수 있는 CPU 쪽도 지금 기술 위주로 바뀔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임원 인사도 그쪽 포커스로 될 것 같고 파운더리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심사숙고 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 합작하고 지분 좀 받고 그걸로 돈 벌면 되겠지 싶지만 다른 그러니까 합작 신설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어서요. 그러면 TSMC의 주요 고객들이 다 미국 기업들인데 빅테크 업체들이 그 미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게 자리를 잡으면 다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 갈 텐데 이걸 왜 기술까지 주면서 TSMC가 이걸 차려주죠? 그러니까 TSMC가 얻는 이익은 뭐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TSMC가 원하는 딜은 네.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합병원은. 네. 마찬가지로 퀄컴이나 브로드컴도 지금 설계 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조금씩. 네. 그 기업들도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왜
인텔 일병 구하기에 우리가 왜 내 피를 보면서 거기 참여해야 되지라는 그러니까요. 반응들인 거죠. 네. 하지만 뭐 지정학적으로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워낙 세니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이거는 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와 기업들의 주식과 폭락한 거로 보면은 아마 2년 뒤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아마 공화당이 상당히 많은 쓴잔을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 유일하게 이제 트럼프가 또 할 수 있는 카드는 인텔을 완전히 살려내는 거. 그러면 이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 다 죽어가는 인텔을 내가 살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죽인 인텔을 네. 내가 살렸다라고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표를 포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인텔 살리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에서 관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본인의 2년 후에 네.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인텔 회생 카드인 것 같습니다. GM이나 포드를 살리는 것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오. 가격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큰 맥락들이 사실은 그동안 변한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53,000원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관들도 많이 받쳐주고 하니 연기금도 들어왔다고 하고 이 관점은 어떻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조차도 외국인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소폭 상승을 하고 지금 왜냐하면 시간 외에서 지금 좀 더 상승폭이 커지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기관에서 받쳐주고 있는 효과, 물론 개인과 기관 이렇게 가겠지만 그래서 외국인은 여전히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이라는 이제 굉장히 큰 손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가진 돈을 얼마나 쓸 수 있을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부실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국민연금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소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고 이게 무작정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기관으로 버틸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어차피 그동안 지금 물량을 다 받아내 넣었었고 연초부터 외국인의 물량들을 네. 추가로 살 여지가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관들도 이제 점점 소진돼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결국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내가 외국인 큰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나스닥 폭락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금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들은 과거에도 몇 차례 어쨌든 전 세계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가 크라이시스 했을 때에 금융기관이 망가지고 무너진 경우가 몇 차례 있었잖아요. 2007년, 2012년도 그렇죠. 소버레인 리스크 네. 있을 때 그때 지금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조금 이런 리스크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제일 먼저 돈을 막 회수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 있는 돈도 회수해야 되는 타이밍에 과연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까? 그것도 다른 나라에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뭔가 관세에 대한 것도 지금 이게 개별 국가하고 이제 관세 협상이 될 거다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만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것이 없고 네. 사실은 보편 관세 그 16개국에 대한 것들도 9일 날 발효이기 때문에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 내일이네요.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아직 불확실성이 던져져 있지만 아직도 확실치 않은 건 거죠. 모든 것들이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분석한다는 건 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외국 금융기관들이잖아요. 결국엔 큰 손들이라는 네. 게 금융기관들이 제가 볼 때는 현찰 확보 쪽에 일단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에서도 뽑고 제3국가에서 다 뽑아낸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주가는 어차피 싼데 사더라도 쌀 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굳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볼 것 같아요. 현재의 이 불확실성과 요동치는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되고 예측 가능해질 때 이게 좋은 쪽이 나쁜 데지 우리가 캘큘레이션이 될 수 있을 때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건데 지금은 지금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금융공학을 전공했고 하버드를 나온 경제학자들이 하더라도 그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현재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기 그러니까 때문에 빼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현찰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관의 여력도 점차 약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이 뭐 굉장히 크게 높아지기에는 지금 자금 흐름이
모든 회사가 나빠서기보다는 수급이? 전체 자금 네. 수급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는 조금 어렵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벌써 며칠째 1조 원 넘게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소나기라도 좀 멈추면 뭘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 관세 지금 한 50여 개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 우리 협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때려놨으니까 뭐 협상하는 그래서 뭔가 윤곽이 좀 드러나야 한다. 최소 몇 달은 걸릴 텐데요. 네. 과거에 사실은 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죠. 네. 이게 되면 결국에는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보따리를 하나로 안겨주면서 언제 전화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피해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노하우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분기 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일단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목표잖아요. 다른 나라는 중국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중국하고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협상에 네. 좀 본격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 우선순위가 이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빨라야 2개월 후에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 파트너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마 빨라야 2개월 지나야 첫 번째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갈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25%에서 몇 %나 깎을 수 있을지 추가로 그렇죠. 뭐 품목별 예. 관세로 뭘 또 얻어맞을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에 뭔가 안개가 걷히고 두 정상이 만나서 뭔가 협의점을 찾는 그 순간을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한국의 관세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네.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중국의 관세가 더 큰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반도체 미국에 파는 게 아니라 중국에 파는 거고 네. 중국에서 어딘가에 부분 품으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많이 가는 거잖아요. 미국과 유럽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제품이 미국에 안 팔리면 한국 반도체가 안 팔리는 것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등식인 거고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자동차 이쪽은 뭐 미국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다른 얘기지만 네. 그래서 관세 25%가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냥 우리와 미국 단 1대1 거래에서는 거의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중국의 문제다.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그나마 내수 속에 살아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주는 만큼을 대신에 반도체 수요를 만들어주면 네. 오케이.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은 최소한 큰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얼만큼 될지는 우리도 지금 모르는 거죠. 중국도 원하는 만큼 그래서 하반기 5.5%까지 갔으면 좋겠다 성장률. 근데 그거는 이제 바람인 거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해드리네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저희가 살펴보면서 여러 삼성전자 다 한 바퀴 둘러봤는데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에 10년 후 한국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요? 네. 제일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핵심 키워드는 네.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네, 얘기했을 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쫓아오는 거를 떨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EUV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여기서 5나노도 한다. 중국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그게 중국 뭐 언론이었으면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렸을 텐데 이게 사실은 반도체 시장에서는 제가 가장 매일매일 보는 트렌드 포스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허풍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야 EUV 없이 5나노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제일 좋아요. 다른 나라들은 장비빨인데 그러네요. 중국은 네. 안 좋은 장비 갖고도 만드니까 사실은 그냥 엔지니어링 능력은 최고거든요. 중국이. 이런 중국이 성큰성큰 쫓아오고 있는데 도망가려면 같은 길에서 도망가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결국에는 중국이 바라보고 있는 길이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길을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결국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올인원 칩이 궁극적인 곳에 있어요. 메모리와 GPU와 CPU와 모든 기능이 한 칩으로 구동이 되는 네. 이제 이쪽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장을 혼자 할 수는 없죠. 이건 메모리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주도권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아주 먼 훗날의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당장에는 지금 패키지 단에서 지금 HBM은 약간 패키지 성격이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파운더리 성격이 조금 들어가 있죠. 네. 고객의 익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네. 설계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서 HBM 같이 기존에 우리 백화점 진열식의 제품이잖아요. 나머지 메모리 제품들은 모든 메모리 제품들을 백화점 진열식이 아니라 양복점식의 성격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고 네. 모든 표준과 코어가 그렇게 되고 고객을 그렇게
나한테 락키는 시켜주고 나서 그 시장을 내가 먼저 만들어가는 거죠. 주도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면 그 시장 주도권은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이 전략이 제가 볼 때는 10년 후에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패권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이어서 우리 반도체 패권 전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주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